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시민의식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 한 나라, 모두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반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은 규모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보고 놀란 감동적인 사연을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 엘리자베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여정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런던에 있는 BBC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부서의 기획회의였는데 최근 몇 개월 우리 부서의 시청률이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국장님은 회의 시작부터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감동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시야를 담은 그런 기획 말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아시아 담당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의식을 비교하는 시리즈물은 어떨까요? 특히 동아시아 어린이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는 거죠. 이어서 아시아 담당 부장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동아시아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천천히 걷는 노인을 도울지 여부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문화적 차이, 교육 방식의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안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저는 이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 각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국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PD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이번엔 꼭 좋은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일했던 다른 방송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시청률을 위해 내용을 조작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신입 PD였던 저는 결국 그 지시에 따랐다가 큰 논란에 휘말렸었죠.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 방송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방송계를 떠날까도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BBC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책상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조작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담겠어. 진실만이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어. 그 금요일 촬영 국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촬영 장소와 순서를 논의했죠.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시청층이 크니 그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촬영하세요.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니까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키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은 시장이 작고 특별히 기대할 만한 내용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촬영지로 밀어두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충 삼성과 K-팝 정도나 알고 있었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도 없었죠.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일본의 오랜 문화 역사나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영향력에 비하면 한국은 부수적인 촬영지 정도로만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촬영 일정과 계획을 세우는 내내 한국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의 관심은 온통 일본과 중국에 쏠려 있었죠. 한 달 동안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제작팀 최종 미팅에서 각자 담당 업무를 점검하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는 제게도 큰 기회였으니까요. 일본에서는 교토와 도쿄의 초등학교 근처에서 촬영하기로 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아무 장소나 골라서 대충 찍기로 했죠.
그런데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비자와 행정 절차를 담당하던 에밀리가 급히 미팅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PD님, 큰일 났어요. 일본 촬영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촬영지에서 문제가 생겨 지금 촬영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최소 2주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 주요 촬영지였는데 이걸 건너뛸 수는 없었거든요. 모든 일정이 엉켜버린 상황이 됐죠. 홍보팀에서는 이미 방영 날짜를 알렸고 광고주들과의 계약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급히 본사 국제부와 통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한 끝에 본사에서는 그럼 일단 한국에 먼저 들러서 일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요 촬영지로 계획했던 일본을 가지 못하고 별 기대도 안 했던 한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니 허탈했거든요. 마치 메이저 리그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 리그 경기를 먼저 봐야 한다는 기분이었달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 솔직히 별 기대가 안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런던에서부터 거의 13시간 넘게 날아왔기에 팀원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 잭, 음향 담당 레베카, 조명 담당 팀, 그리고 행정 및 리서치 담당 앤디와 함께였죠. 고급 장비를 한가득 들고 내리는 순간 공항 안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말 그대로 정돈된 질서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첫인상은 공항 직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촬영 장비가 든 가방을 찾느라 잠시 망설이자 곧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친절일 수 있겠지만 이런 응대를 미국이나 유럽 공항에서 기대하긴 어렵죠. 잭은 그 순간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기 분위기 진짜 이상하게 따뜻하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너무나 편리했고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더군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완전히 신세계였어요.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각각 따로 티켓을 구매하거나 시스템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 그래도 이건 관광객을 위한 세팅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기대를 자제하고 있었죠. 서울 시내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한식당에서 첫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영어 메뉴판을 주고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여러 반찬을 함께 내왔을 때 잭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건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니잖아?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은 기본이에요. 무료입니다. 그 말에 전원이 감탄했죠.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특히 비빔밥은 재료들의 색깔, 향, 식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하려는데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BBC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을 촬영하러 왔어요. 그분은 반가워하며 미소 지었죠.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는 서비스로 과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절하지? 물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외국인이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걸 수도 있어. 실생활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묘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혹시 진짜 다른 나라인 걸까? 식사와 체크인 이후 팀원들과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촬영 장소를 미리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눈에 띄는 건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이었어요. 어느 골목에서 우연히 길을 잃은 한 외국인 관광객이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 중년의 할머니께서 다가와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에 저희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촬영 장소로 이동 중이던 우리 팀은 갑자기 길거리에서 발생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넘어지며 주변 사람들이 순간 당황한 거예요.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 몇몇은 재빨리 달려와 노인을 부축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급박하고 혼란스러워
촬영 장비를 들고 있던 제게 카메라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놀라 멈칫했지만 현장에 있던 한 젊은 학생이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달려들어 노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에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며 번잡했던 골목은 순식간에 미끄러운 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우산이 없던 우리 팀원들은 급히 근처 카페로 대피했는데 카페 안에서 마주친 한 직원은 우리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간단한 스낵을 건네주며 이런 날엔 꼭 따뜻한 차 한 잔이 최고조라고 미소 지었어요. 그 따뜻한 배려에 저희는 다시 힘을 얻어 촬영 계획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위기는 우연이었지만 그 순간마다 느낀 한국 시민들의 온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모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친절의 연속은 저와 팀원들에게 진짜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촬영 중간중간 작은 순간마다 포착된 따뜻한 미소와 배려의 장면들은 우리 팀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촬영에서는 반드시 진짜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자라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곳만의 진솔한 인간미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팀은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촬영지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앞으로의 다큐멘터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다시 거리에 나섰을 때는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도심 속 빛나는 간판들, 조용히 흐르는 음악 소리, 그리고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도시는 잠들 줄 몰랐어요. 우리는 촬영 장비를 다시 세팅하며 본격적인 관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촬영지는 강남의 한 번화가였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직장인들로 거리가 가득했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서로 배려하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지나가려 하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고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으면 주워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잭은 흥분한 듯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이거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내보내도 감동일 거야. 진짜야.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장면을 찍기 위해 우리는 대학가 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홍대 근처였죠.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무엇보다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레베카가 말했어요. 와, 밤늦게도 이렇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있을 줄이야. 런던이랑 완전 다르네. 저도 동의했죠.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이어폰을 꽂은 채 느긋하게 걷는다는 건 이 도시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우리 팀은 한 푸드트럭 앞에서 야식을 먹으며 서울에서의 첫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푸드트럭 주인은 우리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주며 영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엔 처음이세요? 하고 말을 걸어왔죠. 잭은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즉흥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상인의 따뜻한 대화가 어쩌면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장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하루를 마치며 저는 숙소에 돌아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은 날 2번 놀라게 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사람들의 배려로 극복했고, 두 번째는 이 나라에 대한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통렬히 깨달았다는 점이다. 이곳은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실험 촬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날의 경험들로 인해 우리 팀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죠. 실험 장소는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방과 후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각에 맞춰 우리는 노인 역할을 맡을 연기자와 카메라 포지션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미리 섭외한 60대 여성 연기자 메리에는 은발 가발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신호등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실험의 포인트는 단순했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연기자가 일부러 매우 천천히 길을 건너도록 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거의 무반응에 가까웠던 상황이었기에 마음을 비우자는 분위기도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정말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메리앤. 그녀의 걸음에 맞춰 흐르던 시간은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처음으로 등장한 아이.
검은 가방을 맨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메리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고 함께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장면은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았어요. 뒤따르던 두 명의 여자아이도 함께 걸음을 늦추며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요라고 말했죠.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이 아이들은 메리앤이 다 건널 때까지 절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주위를 살피며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팀 전원은 숨을 죽인 채 촬영을 지켜보다 자연스럽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레베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할 수 없는 장면이야. 이건 문화야. 잭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시민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과 실천의 차원이었습니다. 이 작은 골목의 평범한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공감의 행동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후 우리는 서울에서 추가로 더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다른 걸까? 그 배경에는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걸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한숨 돌리려는 순간 아이들 중 한 명이 카메라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방송이에요? 우리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아이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신기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이 장면 꼭 쓰실 거예요? 그럼요.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그냥 평소처럼 한 건데요. 그 말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평소처럼. 그건 바로 이 행동이 특별히 가르쳐진 매뉴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라는 것을 뜻했어요. 저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잠깐만 인터뷰할 수 있겠냐고 요청했고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11살 남학생 민재. 밝고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학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배려 실천의 날이 있어요. 그날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친절한 일을 하면 스티커를 받아요. 근데 스티커보다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해요. 옆에 있던 여자아이 수빈이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교육과 문화 자체가 배려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것을요. 저희는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학교를 방문했고 따뜻한 인상의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는 학업 성취도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건 시험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이건 한국 교육의 뿌리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법,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놀이처럼 가르치죠. 우리 팀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듣던 성적 지상주의 한국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장면 몇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가치관, 일상, 교육이 모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틀간의 서울 촬영을 마무리하며 저는 잭에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왜 처음 인천공항에서 도움받은 게 우연이 아니었는지.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문화야. 다큐멘터리 팀으로서 우리는 관찰에서 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지만 그 근본적인 배경을 파헤치지 않으면 이번 프로젝트는 반쪽짜리로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레베카, 그리고 리서치 담당 앤디는 한국의 교육 전문가와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아동교육학 교수 김수희 박사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시민교육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박사님은 대뜸 저희에게 질문했어요. BBC가 한국 아이들의 시민의식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요? 드디어 올 게 왔네요. 우리가 놀라자 박사님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오랜 유교 전통 속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현대적 교육과 결합하면서
아주 독특한 시민의식이 형성된 거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공감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극, 상황극, 모의 연습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경험하게 하죠. 이 말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지시나 도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느끼게 만드는 교육.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사회심리학자 정한수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시민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IMF, 세월호, 코로나19 등 한국 사회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공동체적 가치가 굳건해졌습니다. 개인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뚜렷해졌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결국 지금의 아이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와 용기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신뢰가 배려를 만든다는 말, 지금껏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났어요. 따뜻한 학교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전국 초중고를 돌며 배려와 연대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무감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면 도와주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남의 횡단보도에서 메리앤의 팔을 붙잡던 작은 손들이 떠올랐어요. 그건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날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거나 무색한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가치를 가장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나라야.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은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중심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보다 서민적이고 생활 밀착형 공간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실험은 조금 다른 설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배우 메리앤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무거운 짐가방 2개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조에서 누군가의 자발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장면이었죠. 메리앤이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며 계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촬영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과연 누가 먼저 다가올 것인가? 첫 반응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남학생. 한 명이 친구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죠. 저거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말도 없이 달려와 메리앤의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고 내려드릴게요. 뒤따라온 또 다른 아이도 가방을 한쪽 들고 셋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가며 메리앤을 자연스럽게 보호했습니다. 그 장면을 모니터로 보던 잭은 결국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게 진짜 다큐지 연출도, 조작도, 연기지도 없이 그저 진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 촬영이 끝난 뒤 메리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 따뜻했어요. 정말로 손을 꼭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지네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려의 문화 강국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촬영본을 편집하고 BBC 본사에 시사회용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런던에서 날아온 메시지. This is extraordinary, raw, moving, and quietly revolutionary. 이건 놀랍습니다. 꾸미지 않고 참된 감동. 조용하지만 혁명적인 이야기. 이 한 줄의 평가가 지금까지의 고생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마주친 친절, 배려, 시스템, 교육,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이 감동은 이제 전 세계에 전해질 준비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 회의실에서 한국은 나중에 찍자던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죠. 이 나라는 결코 나중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가장 앞에 있는 나라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저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BBC 본사에서 생중계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단순했어요. A kindness you didn't expect, unexpected Korea. 당신이 예상치 못한 친절, 예기치 않았던 한국.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에는 실시간으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따뜻한 행동에 눈물이 났다. 이런 나라가 아직 존재하다니 감동 그 자체다. 우리 아이도 저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해시태그 샵콜앤카인네스는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트렌드 상위에 올랐고 BBC 홈페이지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몰렸습니다. 한편 본사에 도착한 이메일은 하루 만에 수천 통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과 중국 시청자들도 있었는데 자신들의 문화와 비교하며 반성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죠. 어떤 일본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사회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로 돌아와 천천히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템즈 강 위로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만든 콘텐츠 중에 이렇게 진심이 담긴 건 처음이야. 화려한 편집도 자극적인 자막도 없이 오직 진실만으로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죠. 며칠 후 본사 부국장이 직접 제 방을 찾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번 프로젝트는 BBC의 기준을 다시 세운 사례야. 다음 시즌도 부탁하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지. 그 나라 뭔가 특별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난 수개월간의 촬영, 고민, 좌절, 감동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단지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그저 작은 나라쯤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닮고 싶어하는 나라, 마음이 가장 큰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 깨달았던 여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따뜻한 사람들을 세상에 전하고 나서도 여운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후 제 인생 역시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어요. 본사에서는 시즌2를 제안했고 저는 단번에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고 이 나라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 6개월 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이 도시는 저를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공기, 사람, 분위기, 거리의 소리마저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처럼 편안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지내며 매일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릴 때 어떤 어르신의 카트를 먼저 밀어주는 중학생을 보면 미소가 나오고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밤늦게 골목에서 길을 헤매는 외국인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시민들을 보면 아, 이게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놀라운 건 이런 배려가 특정 계층, 특정 나이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건 단지 발전된 나라라는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일본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이 모든 건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우연처럼 찾아온 그 여정이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겉모습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입니다. 고층 빌딩이나 IT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배어있는 따뜻함과 공감이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에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배려의 문화,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따뜻한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